자, 이번 시간은 상권에 관한 이론인데요. 점프를 하셔서 교재로는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210페이지 부분에 보시면 상권에 관한 이론 중에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나옵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공간적인 중심지의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이론인데요. 교재는 210페이지. 중심지 이론입니다. 학자는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에서는 용어에 관한 이야기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먼저 중심지라는 말 이전에 배우지란 말부터 먼저. 배우지가 시장이거든요. 배우지. 요게 시장. 그 다음에 중심지. 그 다음에 최소의 고치. 그리고 재화의 도달 범위. 이렇게 이 개념들을 먼저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즉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유지되기 위한 조건.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요. 이런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짜장면 가게에 있는 곳. 짜장면 가게가 있는데 이 짜장면 가게가 운영되려면 하루에 100그릇이 팔려야 돼요. 그 100그릇의 범위를 최소의 고치. 이게 100그릇의 범위예요. 그래서 이 짜장면 가게 운영되기 위해서 100그릇 팔려야 되고 100그릇의 범위가 바로 최소의 고치. 그런데 짜장면을 배달시켜서 먹거나 사람들이 기꺼이 물건 사러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이게 뭐냐면 재화의 도달 범위. 짜장면 배달 가능한 범위예요. 짜장면 배달 가능한 거리. 그러면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물건 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안 가. 갈 수 있는 한계 거리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의 고치란 수요, 요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수요 크기. 우리 프린트해 보십시오. 우선 중심지는 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중심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곳, 각종 재화와 서비스 공급의 기능이 집중되어 배후지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 지역을 중심지라고 부르고, 재화의 도달 범위 보십시오.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통행 가능한 최대한의 거리. C로 가보십시오. 중심지가 수행하는 기능이 중심지로부터 미치는 한계거리. D 보세요. D.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한계로 공간적인 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 거리. 수요가 0이 되는 곳, 판매량이 0이 되는 곳. 최소의 고치로 갈게요. 최소의 고치는 중심지가 중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인구수.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그래서 최소 요구 규모를 보면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고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를 가진다고 보았고요.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으로 가시면 뭐가 뭐보다 커야 중심지가 유지된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의 고치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기 배우지란 용어는 하나의 상권, 저러면 하나의 배우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중심지는 배우지 중심에 위치하여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 최소의 고치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크기, 재화의 도달 범위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사람들이 통행 가능한 최대한의 거리, 중심지가 유리하게 한 조건은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의 거치보다 커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을 잠깐만, 우리 책 211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잠깐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최소의 거치하고 재화의 도달 범위를 보면 재화의 도달 범위가 크기 때문에 배우지가 성립할 수 있어요. 중심지가 유지되고 배우지가 성립, 하나의 상권으로.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작네, 최소의 거치가 더 커. 이러면 중심지는 성립하기가, 유지하기가 어렵고 배우지가 성립할 수 없어. 하나의 상권이 형성될 수 없어. 이러면 상설시장이 형성될 수 있지만 이러면 상설시장이 형성되지 못하니까 여기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정기시장, 며칠장과 같은 정기시장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배우지들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볼까요? 자, 배우지의 형태, 우리 책에 있는 것입니다만 배우지의 형태 가볍게 보세요. 막 엄청 중요하면 제가 프린트 넣어놨겠죠. 가볍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초창기는 배우지가 접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외접형, 이런 식으로. 배우지가 접하다 보니까 우리 그림으로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십니까?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뭐다? 거기 부분은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소외 지역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이제 확대되기 시작해.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 배우지가 겹치는 중첩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배우지 중첩형의 경우는 경쟁 지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경쟁 지역이 존재하면 얘네들한테 출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쟁하지 말고 이렇게 나누자, 그런다고. 우리 경쟁하지 말고 이렇게 상권을 나누자. 협정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 짜장면, 그 탕수육 같은 거 시키면 뭐 군만두 서비스 됩니까 지금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 우리 사는 동네 안 돼요. 옛날에 됐는데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거기 여기 있는 그 짜장면 이렇게 중국집 있는 분들 그렇게 다 얘기하고 안 하기로 했대. 출혈이 너무 심해서 자기들끼리 안 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거 안 하기로 한 거에 결정하는 거에 왜 나를 뺐냐? 그거 결정할 때 나도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물었더니 웃더라고요. 안 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 와, 안 해줘. 출혈이 심한 것이. 그죠? 그래서 경쟁이 너무 심한 거니까. 그래서 이 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럼 배우지가 어떻게 돼? 육각형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지 완결형은 이렇게 육각형 벌집 구조 모양으로 나타나서 경쟁 지역이나 소외 지역이 없는 형태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심지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결과적으로 뭐다? 도시가 바로 이렇게 육각형 벌집 구조 모양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중심지인데 여기 점이 중심지잖아요. 이 중심지도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지면 저차원 중심지고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지는 고차원 중심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차원 중심지와 저차원 중심지 사이에 중차원 중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돌이가 진짜 시골에 살거든요. 진짜 시골에 살아요. 아주 시골에 사는데 갑돌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면사무소 같은 곳이 있는 기초시장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파란색의 점들을 그린이라고 주는 줄 알았어요. 다 그린 거예요. 근데 집도 보이죠? 집도 보이죠? 갑돌이네 집이거든요. 갑돌이가 진짜 시골에 사는데 이 파란색 점이 저차원 중심지예요. 면사무소 정도가 소지하는 기초시장. 그래서 갑돌이는 초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이렇게 가야 돼. 갑돌이가 중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농기계를 수리하거나 농협에 대출받으려고 하면 그래도 군이나 읍정도 해당들은 중차원 중심지는 나가줘야 돼. 그게 여기 노란색이에요. 갑이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회에 참석하거나 대학에 진학을 하려면 시정도 해당들은 고차원 중심지에 나가야 돼. 그게 빨간색.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저차원 중심지 파란색은 제일 많죠. 그렇죠. 여기서도 파란색이 제일 많아. 저차원 중심지는 많아. 고차원 중심지는 적고. 교통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 가. 여기까지 나가. 그래서 우리 프린트 제가 표로 만들어 놨어요.
프린트의 오른쪽에 보시면 교통이 발달할수록 저차원 중심지는 쇠락하고 고차원 중심지는 발달해요. 중심지의 수, 아까 저차원 중심지는 적다, 고차원 중심지는 많죠. 그래서 저차에서 고차로 가잖아요. 이런 형태를 가져요. 그림이 기본적인 구조가 저차, 중, 고로 감에 따라서 중심지수가 줄어드는 피라미드형을 이루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배우지의 규모는 저차원 중심지는 배우지가 규모가 작고 단순한 기능을 수행해요. 고차원 중심지는 배우지가 크고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해요. 수요자 도달하는 거리 보세요. 저차는 가깝다, 고차는 멀다예요. 수요자 도달 거리. 중심지 간의 거리 보세요, 여러분. 저차와 저차는 가깝다. 고차와 고차는 멀다. 그래서 중심지 간의 거리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취급하는 상품, 저차 중심지는 저급 상품을, 고차 중심지는 고급 상품인데 품질의 의미가 아니고요.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품 또는 단순한 기능적인 측면은 저급 상품이라 표현했고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고급 상품이라 표현한 것뿐이지 품질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데서 공급하는 기초교육하고 대학교의 고등교육 이렇게 둘로 구분한다면 초등학교 있는 곳은 저차원 중심지가 되는 거고 대학교 있는 건 고차원 중심지. 기초적인 의료를 공급하는 동네 병의원 이런 건 저차원 중심지가 있는 곳이고 대학병원 다양하고 복잡한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대학병원이 있는 곳은 고차원 중심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소비자 이용 빈도 저차는 자주 이용해. 그리고 고차는 가끔 이용하고. 그렇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의미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중심지 이론을 이야기한 학자들은 하늘 위에서 바라본 도시의 모양이 더 나가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육각형 벌집 구조 형태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 체계, 기본적인 중심지 이론의 원리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으로 건너가 보시죠. 자,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우리 교재로는 214페이지 소매 인력 법칙. 학자는 레일리. 페이지 몇 페이지라 그랬죠? 214페이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요.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의 원리에서 따온 거예요.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으로부터 그 원리를 원용한 것이다.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 뭐냐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곱에는 비례하고 거리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법칙이에요. 그러면 그게 뭔 말인지 몰라도 돼. 일단 우선 봐봐요. 여러분 물체에는 중력 혹은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물체가 이렇다고 가정해봐요. B라는 물체는 요만하고 그러면 A 물체는 이만한데 인력이 작용하는 거리가 여기까지 미친대요. 큰 물체니까 인력이 멀리까지 미치고 작은 물체는 인력이 가까이 미친다는 거예요. 이제 물체를 A 물체와 B 물체를 도시로 바꿔봐요. 그럼 A 도시, B 도시가 되고 도시의 크기는 도시 인구로 말해봐요. 왜냐하면 상권에 관한 이론이니까. 도시 인구 5만 명, B 도시 인구는 10,000명. 그러면 A 도시가 더 크네. 그러면 A 도시의 규모가 크니까 고객을 끌어내는 힘, 고객 유인력인 어디까지 미치느냐? A 도시에서 고객의 유인력은 멀리 미쳐요. B 도시에서 고객의 유인력은 가까이 미치고. 그래서 여러분 고객을 끌어내는 고객 흡입력, 고객 유인력은 큰 도시에서 멀리 미친다. 그렇다면 B 도시를 들어다가 여기다 두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을 딱 붙여봐. 이렇게 딱 붙여보면 여기까지 미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A 도시의 유인력은 요만큼이고 B 도시의 유인력은 요만큼이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C라는 마을이 여기에 있다고 가정하자 말이에요. 그러면 이 C 마을 사람들은 어디로 물건 사러 가겠느냐? 당연히 A로 물건 사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계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그대로 놓고 이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A도시, B도시라고요. 그리고 A도시에서 상권의 영향력은 여기까지 미치고 B도시는 여기까지 미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큰 도시에서 멀리까지 미치네요. 작은 도시에서 가까이 미쳐요. 그래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큰 도시에서 멀고 작은 도시에서 가깝다. 그런데 C라는 마을이 만일 여기에 있다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A 영향력 안에 있어요? B 영향력 안에 있어요? A 영향력 안에 있죠? 그러니까 C 마을 사람들은 인구가 1000명인데 이 사람들이 물건 사러 간다면 다 A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C 마을이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볼 것도 없이 어디로 물건 사러 간다? B로 물건 사러 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C 마을이 정확하게 이렇게 한 분기점, 상권의 경계 지점에 위치한다고 치면 C 마을 사람 1000명 중에서 절반인 500명은 A 도시로 물건 사러 가고 절반인 500명은 B 도시로 물건 사러 간다는 얘기예요. 반반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일리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상권에 있어서 영향력이 미치는 흡입력, 영향력이 미치는 정도가 A 큰 도시에서 멀고 B 작은 도시에서 가깝다라는 것이 레일리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고객 유인력을 이야기하는데 고객 유인력이라고도 하고 고객 흡입력이라고도 해요. 이 고객 유인력, 고객 흡입력은 크기에 비례해 그리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 그게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딴 거예요.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 뭔데?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의 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 곱의 비례. 그게 뭐야? 도시 크기에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그걸 레일리 법칙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 가시죠. 자, 프린트에 가시면 7페이지. 7페이지 일단 디귿 먼저 보세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 니을 가시죠. 니을 잘 체킹하고 알아두셔야 돼.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디귿과 같은 얘기죠. 그러면서 레일리 법칙이야. 레일리 법칙. 크기에는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이때 크기는 도시 인구란 말이에요. 도시 단위로 연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C 마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여기 지금 이렇게 있으면 A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냥 아무런 부연 없이 시험지에 아무런 부연 없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면 C 마을 사람들이 A, B 사이에 있어. A, B 사이에 있는데 정확하게 분기점, 상권의 경계 지점에 있다는 조건이 없는 거야. 그럴 때 C 마을 인구가 1000명인데 이 사람들이 A로 물건을 사러 가는 비율과 B로 물건을 사러 가는 비율을 레일리가 계산했어요. 식을. 어떤 거 이용해서? 아까 그 식 이용해서. 고객 유인력, 식을 이용해서 계산했다고. 그 계산식이 나온 게 뭐냐면 이렇게 계산식이 나온 거예요. 뭐냐? 크기에 비례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A를 구하는 거야. B에 대한 A. B를 1로 잡으면 A가 얼마나 될까? B에 대한 A를 구하는 거야. A를 구하는 거니까 A 크기를 여기다 둬. A 인구를. 크기에 비례니까. 그리고 맞은편엔 B를 두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했으니까 A까지 거리는 여기서 A까지 거리는 분모에 둬. 거리 제곱. B 거리 제곱은 분자에 두고. 그러니까 여기가 P가 인구인데 비례니까 A 인구 여기다 쓰고 B 인구 여기다 쓰고 거리는 반비례니까 A까지 거리는 분모에 쓰고 B까지 거리는 분자에 쓰고 거리 제곱 둘 다 똑같이 제곱이니까 바깥으로 묶은 것뿐이에요. 이 식은 여러분이 기억해 놓는 게 좋아요. B에 대한 A 구매 지향 비율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A에 대한 B를 구할 수도 있어. 이거 뒤집으면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두 개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하나만 알면 돼. 이거 얘를 1로 잡았으면 얘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거꾸로 구해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했거든요. 이걸 구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이거 다 무시하고 값을 계산했는데 3분의 2가 나왔네. 3분의 2가 나왔다면 퍼센트로 A로 몇 퍼센트 가고 B로 몇 퍼센트 가느냐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백분율로 바꾸려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3분의 2는 6분의 4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리고 백분율로 하고 싶어서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주면 아 A로는 40% 가고 B로는 60% 가는 걸 알 수가 있지. 분자가 A야. 분모가 B. 그래서 A로 40% 가면 B로 60%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인구 아까 1000명이랬죠? 1000명 중에 40%가 A로 가면 400명은 A로 가고 나머지 600명은 B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산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식에 대입하고 계산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화 때 제가 할 거예요. 왜냐면 계산은 또 계산대로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니까 우리 기본 강좌에서는 계산에는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요 말의 뜻 이해하고 이 공식 기억하려고 노력하실 수 있을 정도만 해도 정말 감사하겠어요. 식에다 대입하는 거 몰라도 돼 아직은. 제가 심화 때는 이제 대입해서 하나씩 계산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얼마까지 할 거냐면 아주 뭐 분수 계산하는 법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되게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분수 계산 못하는 분 되게 많아요. 어떻게 3분의 2하고 6분의 4가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하자고요. 절대로 계산 서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계산 남들은 되게 잘하는데 나는 계산 못하고 그럼 막 괜히 스트레스 받고 괜히 그런 것도 아닌 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되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레일리 법칙은 레일리가 이야기하는 소매인력 법칙에서 레일리 법칙은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런데 요거는 B에 대한 A 우리 프린트에 보시면 B에 대한 A 구매 지향비율 동그라미 디귿 그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로 하니까 이게 길어서 그렇지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여기다가 A 인구 쓰고 여기다 B 인구 쓰고 그리고 무조건 거리 제곱에 반비례니까 반비례는 분모에 가야 되니까 A까지 거리는 분모에 쓰고 B까지 거리는 분자에 써서 제곱하는 거예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이것만 알아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식에다 대입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진짜 쉬워. 웬만하면 다 맞춰 그냥.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두를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의미만 잘 알아두십시오. 상권의 경계 지점은 내용에 보시면 큰 도시에서 멀고 작은 도시에 가깝다. 이런 뜻 알아두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은. 되셨나요? 자, 큰 쪽에서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작은 쪽에서 가까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레일리 말고 레일리의 이론을 좀 더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허프예요. 그럼 허프 이야기 좀 해보자 그 말이에요. 허프의 이야기는 허프는 확률적 상권 모형이라는 게 등장해요. 확률적 상권 모형. 학자 누구라고 그랬죠? 허프. 그러니까 네일리의 이론을 더 발전시킨 사람이 허프예요. 그러니까 네일리가 선배고 허프가 후배예요. 사회과학의 이론은 선배의 이론보다 후배의 이론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배의 이론을 보충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네일리의 이론에 대해서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은 어떤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이 레일리의 말에 의하면 A도시, B도시 있고 여기에 C마을이 있으면 C마을 사람들은 무조건 A도시로 물건 사러 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A 영향력 안에 있으니까. 만약에 C마을이 여기에 있다면 B로 가겠지. 그런데 C마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A도시로 가겠지. 그게 네일리 생각인데 허프는 그렇게 단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중간 지점에 도로가 유실됐대. 여기에. 전염병이 돌았대. 차를 갈아타야 된대.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걸 방해하는 요소들이죠. 이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이리 안 가고 이쪽으로 물건 사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마찰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마찰계수, 공간 마찰계수, 거리 마찰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요. 고객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한다는 점은 똑같아요. 다만 이 크기가 점포 면적이에요. 점포 단위로 연구했거든. 레일리는 도시 단위로, 허프는 점포 단위로. 그 다음에 거리 제곱이 아니라 여기 람다 값이 마찰계수예요. 공간 마찰계수. 이 공간 마찰계수 람다 값은 공간 마찰계수고 거기에 크기는 점포의 면적이에요. 그럼 공간 마찰계수가 뭐냐? 여러분이 오늘 자택에서 학원 이렇게 오시는데 이렇게 오는 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전부 다 마찰계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눈이 와요 갑자기? 그럼 오기가 어려워지죠. 마찰계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교통이 편리해. 그럼 마찰계수가 떨어지고. 이 마찰계수는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에 잠깐 가십니다. 여러분 7페이지 오른쪽 미음입니다. 미음. 공간 마찰계수는 시장의 교통조건과 미음. 공간 마찰계수는 시장의 교통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 교통조건이 나쁘면 나쁠수록 커지게 되고 교통조건이 좋을수록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공간 마찰계수는 일상용품하고 전문품을 비교했을 때 일상용품보다 전문품이 마찰계수가 더 작아요. 일상용품은 뭔데요? 그냥 여러분 편하게 우리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물건 살 수 있는 것들. 우리 동네 바로 앞에 CU나 GS25 이런 데 가서 살 수 있는 것들. 다 일상용품이에요. 근데 전문품은 뭔데요?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으려는 상품으로서 고급 자동차, 고급 오디오, 고급 카메라 이런 것들은 전문품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집 바로 앞에 100m 떨어진 곳에 CU가 있는데 뭐 매장이 그리 크진 않아. 자, 거기하고 그 대신 우리 집에서 20분 떨어진 곳에 CU가 있는데 2배야. 우리 집. 우리도 앞에 있는 거하고. 근데 콜라나 사이다 사러 갈 때 기왕이면 큰 데로 가요. 20분 걸어서? 아니잖아. 그냥 똑같잖아. 좀 작더라도 우리 집 앞에 있는 CU에 가지. 금액도 가격도 똑같은데 매장이 크다고 그리 가냐고. 안 가. 근데요. 전문품은 아까 말했죠. 고급 자동차, 고급 카메라, 고급 오디오는요. 비가 오고 교통조건이 안 좋아도 전문 매장까지 가.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마찰계수가 작다는 뜻이야. 전문품일수록 마찰계수가 작아. 일상용품보다.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방금 예를 들어 드렸던 걸 기억하셔야 금방 와닿습니다. 그 교통조건이 좋아지면 마찰계수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고. 이해가셨어요? 교통조건이 안 좋아지거나 방해 요소가 커질수록 마찰계수는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시장의 점유율은 A 매장의 점유율입니다. A 매장의 시장 점유율은 이렇습니다. A 고객 유인력 분의 A 고객 유인력 플러스 B 고객 유인력 분의 A 고객 유인력. 자, 그럼 A 고객 유인력은요. A까지 거리 그리고 마찰계수를 2라고 한답시다. 자, 그럼 A 거리 제곱분의 A 크기를 여기다 써. B 거리 제곱분의 B 크기를 여기다 쓰고 A 거리 제곱분의 A 크기를 분자했어. 만약에 점포가 2개가 아니라 3개라면 여기다 C 고객 유인력을 하나 더 더하면 돼. 분모에다가. 점포가 4개면 D까지 더하시면 돼.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점포가 3개인데 3개 중에서 B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시오.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B 이러면 돼. 이런 시장 점유율은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점포 수하고 관련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 프린트 다시 니을 봐봐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 수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점포와의 거리하고 관련이 여기 봐요. 점포와의 거리와 관련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점포의 면적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요? 있죠. 3가지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A 매장의 시장 점유율을 결정하는 3가지가 뭐냐? 경쟁 점포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 면적. 다시 A 매장의 시장 점유율을 결정하는 3가지가 뭐냐? 경쟁 점포 수, 거리, 점포 면적. 여러분 니을입니다.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A 매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소비자가 거주하는 인구가 여러분 10,000명이래요. 예컨대 10,000명이래. 그런데 A 매장의 시장 점유율은 60%래. 그럼 10,000명에다 60%를 곱해요? 그러면 10,000명 곱하기 60% 0.6이니까 6,000명이 이용한다.
A라는 매장을 이용하는데 소비자 거주하는 인구가 1000명이래.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 40%래. 그럼 1000명 중에 40%인 400명만 A 매장을 이용한다.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진짜 계산도 간단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계산에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다 알려드릴 거니까 절대 계산 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책에 있는 문제 풀리는데 안 풀리네요. 이렇게 질문 올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니까 지금은 요것만 그냥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책에 있는 문제도 풀어드리고 같이 연습도 하시면서 착착착 절대 안 틀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란 대로만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시 여러분 교재로 가보시죠. 우리 프린트로 가보시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 프린트물 7페이지 보시면 내용에 고객 유인력을 구매 지향 비율이라 한다면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그리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할 때 지금까지 마찰 개수를 다 2로 주었다. 시험에 2로 줬어요. 실제로 마찰 개수가 2가 아닌 다른 걸로 주면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전부 다 2로 줬다. 오른쪽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식들이 쭉 있고 그중에 니을과 미음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시 가서 여기요. 아까 제가 이랬어요. 네일리에 의하면 A 매장과 B 매장, A 도시와 B 도시 이렇게 있었을 때 큰 쪽에서 멀리 미치고 작은 쪽에서 가깝다. 분기점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A에서 분기점까지 거리는 몇 킬로일까? B에서 분기점까지 거리는 몇 킬로일까? 이걸 계산한 사람은 네일리도 아니고 허프도 아니에요. 컨버스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분기점이라고 해요. 여기서 분기점이 뭘 가리키는 말이냐면 두 상권의 경계 지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상권의 경계 지점이 A로부터 몇 미터, 몇 킬로에 있는지 B로부터 몇 미터 혹은 몇 킬로 지점에 있는지를 계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컨버스 신발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컨버스는 네일리 법칙을 응용하여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 상권의 경계 지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자, 그럼 상권에 관한 이론에서 먼저는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이야기했고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이야기했고요.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이야기했고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이렇게 했어요. 자, 다시 그대로 말해보세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그리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장론에는 무슨 이론 누구의 누구 이렇게 나와서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면 이런 부분을 점수 제일 많이 맞아요. 어렵지도 않고 제일 쉬운 부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요 프린트에 있는 것만큼 반복해서 읽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점검해 볼까요? 자, 한 줄 정리인데요. 원래는 한 문장 정리 그렇게 할까 하다가 한 문장 정리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한 줄 정리 그랬어요. 어떤 분이 세 줄인데 왜 한 줄 정리를 하나요?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마음을 굳게 쓰시고 자, 편하게 봅시다. 자, 오늘 공부한 거 한 줄 정리.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공부한 내용들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 다 알면 제일 좋아요. 제 바람은 사실 그거예요. 기초강좌 때는 책에 있는 것까지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 능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니 프린트에 있는 내용만큼만 하자. 그래서 프린트 내용도 막 절제하려고 노력해요. 너무 많이 막 이걸 막 해놓으면 공부하기가 버거워요. 막 페이지가 너무 많아지면. 자, 근데 그것도 버거워요. 난 막 직장 생활하느라고 시간도 안 나요. 짬도 안 나요. 그러시면 한 줄 정리라고 돼 있는 것만큼이라도 반복해서 읽으시면 진짜 도움되는 것들만 쭉 정리를 했던 거예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일부러 아직은 OX로 안 하는 거예요. 맞는 문장으로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시장이란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 상품의 가격이 정해지고 상품의 매매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곳,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의 개념. 그다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 경쟁 시장이란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하고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이 동질적이에요. 상품의 가격, 품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기업이 자유롭게 해당 산업에 진입과 탈퇴할 수 있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이란 매수인과 매도인에 의해 부동산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동산 권리의 교환, 가액 결정, 공간 배분, 공간 이용 패턴 결정 및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돕기 위해 의도된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국, 비비비, 수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시장의 국지성, 거래의 비공개성, 비자 붙은 거, 비표준화성, 비조직성, 수급 조절의 곤란성, 이 이외에도 매매 기간의 장기성, 매매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법적인 제한이 많다는 점,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 자금의 유용성 등을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국지성 때문에. 그리고 수요 공급도 그 지역 특성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수요가 많으면 그 지역은 가격이 비싸. 어느 지역은 공급이 많으면 그 지역은 또 가격이 좀 싸. 지역의 영향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누구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정보를 적게 갖고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그러고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 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일곱 번째,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장기가 아니라 단기의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일곱 번째, 부동산 시장은 기능, 자원 배분 기능, 교환의 기능, 가격 형성의 기능, 정보 제공의 기능, 양과 질의 조정 기능 등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주택의 여가 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가 과정이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여가와 무슨 여가요? 하향 여가와 상향 여가가 있는데 하향 여가는 고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저소득 계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입니다. 상향 여가는 저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 등이 재개발 등으로 고소득 계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두 가지 혼동하지 마시고요. 12번째, 주택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주택을 지으면 소득이 낮은 계층도 괜찮은 주택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13번째, 주거 분리는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서로 나누는 현상입니다. 절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나뉘는 현상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나뉘는 현상입니다.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시 전체로도 발생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15번째, 고소득층 주거지역의 경계와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대부분 할증되어 거래가 됩니다. 저소득층인데 고소득층 가까이 있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지역 경계와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고소득층 주택이지만 저소득층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할인되어 거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6번째,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가 아니며 오히려 시장에서 하향 여가 과정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결과인 것입니다. 불량주택은 주택을 열심히 이용을 해서 잘 이용한 결과 제일 마지막에 그 장엄한 모습, 그게 불량주택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가 아니고 주택이란 자원을 마지막까지 이용한 결과다 그 말입니다. 17번째,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새로운 정보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 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18번째, 효율적 시장은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19번째, 약성 효율적 시장이란 현재의 부동산의 가격은 과거의 부동산의 가격 및 거래량 변동도가 같은 역사적인 정보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 이것을 우리는 약성 효율적 시장, 과거의 정보는 완전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란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모든 정보란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가리켜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란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 즉 이미 투자자에게 공개된 정보란 과거와 현재의 정보,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미래의 정보까지 신속 정확하게 반영하는 완벽한 효율적 시장을 말합니다. 세 가지 구분 잘 해 놓으십시오. 22의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투자 분석을 잘할지라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는데,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상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다른 투자 대상의 수익률이 같도록 할당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 다른 투자 대상의 수익률보다 높다면 돈은 부동산 쪽으로 흘러올 겁니다. 다른 투자 대상에서 빠져나와 부동산 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은 낮아지고 다른 투자 대상의 수익률이 높아져서 양쪽의 수익률이 같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항상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지 및 공간 구조론 부분에서 첫 번째, 토지에 대한 사용료로서 지대는 일정 기간 동안 토지의 사용료이기 때문에 유량 개념이며, 지가는 일정 시점에서의 토지의 가치 혹은 가격이므로 저량 개념입니다. 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를 노동, 자본, 토지로 구분했습니다. 특히 토지를 자본과 구분했죠. 지대는 다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잔여인 잉여로 파악했습니다. 지대는 잉여고 불로소득이다. 고전학파입니다.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잉여가 아니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며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대는 요소 비용이다. 네 번째, 전용 수입은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을 말하는데, 생산 요소의 기회 비용입니다. 다른 용도로 용도가 전용되지 않기 위해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수입, 생산 요소의 기회 비용, 전용 수입입니다. 다섯 번째,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은 부증성 때문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 수학체감의 법칙 작동을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봤습니다. 리카도는 바로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비옥한 토지는 제한되어 있다는 점, 수학체감의 법칙 때문에 결국은 지대는 발생한다. 차액지대설. 여섯 번째,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한계지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합니다. 일곱 번째, 마샬에 의하면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 즉 사람이 만든 기계와 기타 자본 설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단기간 일시적으로 발생합니다. 여덟 번째, 튜넨의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합니다.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튜넨에 의하면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적인 토지용이 이루어지고 멀수록 조망적인 토지용이 이루어집니다. 아론소의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용은 최고의 지대집을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됩니다. 최고, 최대. 11번째,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인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합니다. 초과인이 0이란 말은 내 번 돈을 전액 다 지대로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초과인이 0이 됩니다. 원래 내가 그 지대만큼이 지대를 지불하지 않았으면 초과인일 텐데 내가 번 돈을 전액 다 지대로 내놨습니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번 돈을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12번째, 도시 공간구조 이론 중에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은 단핵 이론에 해당하고 다핵심 이론은 다핵 이론에 해당합니다. 13번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 내부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실증적인 모형으로서 20세기 초반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동심원 이론의 토지 이용 유형은 순서가 중, 천, 근, 중, 통 이렇게 외우십시오. 중천근 중통입니다. 15번째,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가 많은 도심지역에 주거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심 이론은 저소득층이 도심 가까이에 위치한다 그 말입니다.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의 저소득층. 반면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고소득층 주거지는
주요 교통 노선을 축으로 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고소득층들이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위치한다. 동심원이론은 저소득층들이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 그리고 직장도 천지지대에 있기 때문에 천지지대 중에서 경공업 지역에 있기 때문에 고용규가 많은 곳. 얘는 고소득층들이 주요 교통 노선을 따라서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위치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지, 여러 개의 중심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18번째 크리스탈레의 중심지론에서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의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됩니다. 19번째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의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 합니다. 20번의 허프의 상권 문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 결정하는 것 세 가지. 경쟁 점포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 면적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21. 공간 마찰 계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 공간 마찰 계수는 교통 조건이 나쁠수록 커지게 됩니다. 교통 조건이 좋을수록 작아집니다. 그리고 일상용품과 전문품 중에서 일상용품보다 전문품의 마찰 계수가 작습니다. 22의 컨버스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소매 시장 간의 상권의 경계 지점, 그게 바로 분기점입니다. 그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 중력 모형, 이게 소매 중력 모형이 소매 인력 법칙, 레일리 모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줄여서 레일리 모형을 중력 모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좁은 의미의 중력 모형.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하였다. 이렇게. 그래서 요 기출지문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출지문 중에서 어렵지 않고 또 하나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레일리의 분기점 모형까지 이야기를 살펴본 거죠.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정책론까지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 여러분 잘 소화하셔서 다음 시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